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 유럽 은행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 대출 규모만 720조 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으며 대출 손실의 책임을 지고 시효가 사임하는가 하면 대규모 감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은행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상업 부동산 위기가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히자 일부 은행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의 16번째 되는 은행이라는 실리콘밸리 뱅크, SVB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스타트업, 테크 기업들에게 또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주로 이 돈을 떼주는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돈줄 역할을 하는 이 은행이 총 자산이 276조인데 파산을 해버림으로써 이 테크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급여도 못 줄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307억이 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뿐만 아니라 뉴욕에 기반을 둔 시그너처 은행에도 폐쇄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문을 닫았던 두 번째 금융기관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이 일요일 저녁에 시그니처 은행 폐쇄 조치를 발표했어요.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예금은 보호하지만은 자산은 금융당국이 몰수하죠.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은행 중에 하나고 총 자산은 146조, 예금은 117조라고 합니다. 자, 이 은행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주가가 20% 빠지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된 지 이틀 만에 시그너처 은행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조가 있었죠. 가상은행 전문은행이라서 일반 은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은 실버게이트가 지금 지난주에 재정난으로 청산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죠. 그래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모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은행 운영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준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간 교환 서비스인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실버게이트 은행은 시그너처 은행과 함께 가상자산 양대 은행으로 꼽혀요. 그래서 총 자산 규모가 110억 달러까지 성장했지만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에 직격탄을 맞았고 지난해 4분기에만 1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실버게이트 은행이 규제 당국에 연례 사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청산 우려가 나왔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또 기업들과 거래가 중단되고 청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올 거라 봤는데 이제 그 뒤에 연달아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그래서 가상자산에서만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24시간 만에 70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요, 미국 은행 전체에 지금 번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형은행 뱅크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은행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4대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이후에 시총으로 68조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 210억 달러, 28조 원어치의 채권에다가 지금 이 은행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8억 달러, 2조 3,800원어치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모회사인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그룹 주가가 하루에 60% 폭락했는데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미국 4대 중대 중요 은행의 시가 총액이 520달러, 68조 6천억이 목요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은행 지수도 7%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버게이트 캐피탈 청산에 이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시그너처 뱅크까지도 지금 청산되면서 이 자금 위기가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지금 덮쳤던 금융 위기에 지금 악몽이 월가를 다시 덮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IT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온 것이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경기 침체로 예금은 줄고 예금 감소가 되니까 지금 현금량이 줄어드니 유동성 부족을 메우려고 이제 여차하면 현금화로 전환이 용이한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 채권은 금리하고 반대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 투자한 채권에서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손해를 보면서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려 하고 이 뱅크런이 있을 때만 매각을 하려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VB 은행의 1분기 평균 예금 규모가 1690억 달러, 그렇죠. 1월 정만치 1750억 달러보다 월등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예금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 달러의 정자 자본 확충을 하고 벤처 캐피탈 제너럴 엘렉트릭으로부터 5억을 투자받아 위기를 넘기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도산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뱅크런이 미국 은행들에게 지금 완전히 패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면서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은행이 자금 조달에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켰고, 3월에 빅스텝 0.5% 인상을 암시하면서 소형금융사의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래서 지금 금융계 전반의 위기가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VB 뱅크의 파산은 2008년 워싱턴 모추얼이라는 지금 JP 모건 체이스 파산 이후 역사상으로 두 번째 큰 파산이다. 지금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블랙 서즈데이, 검은 목요일에 부른 긴축이 지금 이 채권 많은 은행들이 더 이상 못 버티는 거 아니냐. 그래서 SVB 은행이 주가가 하루 만에 60% 폭락하고 은행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로 낙폭이 있고, 자, 실버게이트 파산과 시그너처 은행의 파산 등이 예정이 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형태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위기가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은행은 자금 조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우려는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2008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마불사라 했는데 큰 은행들도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다만 리먼 브라더스 빼고는 나머지 큰 은행들은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미국 연방보험공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이 미국 내 예금액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38%나 증가한데 대출은 7%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갖다가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에 주로 몰렸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시중은행의 평가 손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은행들의 평가 손실 규모가 6,200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의 손실 규모 80억 달러보다 77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또 다른 은행들도 지금 이 자산을 갖다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은행들의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고 있어요. 자, 이 은행은 이 미국이 수년간 초저금리로 IT 업계에 투자가 몰리면서 2020년에 예금 잔고가 600억 달러인데 2021년에는 2천억 달러가 될 정도로 순식간에 이 은행이 커진 겁니다. 자, 문제는 예금이 늘어나면 그 예금을 투자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예금이 늘어나니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은행에 돈이 내부에 쌓였어요. 그래서 안전한 미국채와 주택저당 정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270억까지 미국채 등 정권에 투자를 했는데 2020년에 21년 말에는 이 규모가 128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며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채권을 들이 수준으로 내다보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은행이 문을 닫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산이 확 줄어드니까 그 자산을 갖다가 보충하려고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은 실패를 했다. 자, 그래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추가 투자를 갖다가 받으려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은행 자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뱅크런이 9일 하루 동안에 55조 6천억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주려면 가지고 있는 정권을 헐값으로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폐쇄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갖다가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엉망이다. 솔직히 미국의 돈을 만지는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또 그 은행들에 있어서 주요 인사들이 엄청난 인맥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이해상충이 생겼잖아요. 그 인맥들로 이런 규제를 피해가고 또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위기를 갖다가 숨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파산 원인이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SVB 은행이 지금 파산한 부분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전액 지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예금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SVB 은행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비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그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맞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호한다라고 하지만은 SVB 은행 자산 매각 대금으로 지금 예금 보호를 해준 돈을 충당한다는데 이 자산을 매각해봤자 고객에게 준 돈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돈은 결국 미국 정부나 미국 연방 예금보험기구에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돈은 미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그야말로 무한대의 이 지원을 갖다가 용인을 했고 결국은 리만 브러더스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구제금융으로 살렸고 그들은 돈 잔치를 했어요. 아무도 깜빵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결국 오바마도 미국의 이 월가의 지원으로 그냥 유대인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VB가 망한 것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갖다가 피해가는 거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건 트럼프 정부도 그랬고 바이든 정부도 그랬던 이 코로나 핑계로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남발한 데 있는 거예요. 자, 설사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갑작스럽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럴 리스크에 대해서 SVB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또 SVB에 그에게 돈을 맡긴 89%가 예금보호 대상자가 아닌 스타트업 기술기업들이에요. 자, 그런 스타트업들도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550억 달러에 불과하던 SVB 은행의 예금이 2022년 말에 1860억 달러로 3년 만에 3.4배가 폭증했는데 증가한 예금은 대부분이 기업 공개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거래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VB는 2년간 기업 공개를 통해, 즉 상장 등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의 거의 절반을 예금으로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VB가 어떻게 이렇게 이 IPO하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거래 관련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나는 것은 이 SVB 은행과 실리콘밸리의 이 기술회사들 간의 독특한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VB는 이런 벤처 기업들에게, 벤처 캐피탈들에게 대출 절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돈을 대출해준 SVB 은행을 이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특화된 은행이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그 이름도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그래서 경쟁은행보다 0.6% 이자를 더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예금 보호 한도 25만 불을 넘어서 기업 자금 대부분을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많이 주는 SVB 은행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SVB 은행의 전체 예금 중에 25만 달러 이하는 11%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은행은 통상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빌려줘가 예대 마진, 예금할 때는 이렇게 낮은 이자, 대출할 때는 높은 이자로 해서 그 예대 마진으로 은행 운영비와 직원 월급 그리고 이자를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대 마진 수익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이 기업이나 이 개인에게 너무 많이 가서 대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가 돈이 넘쳐나니 대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SVB는 이 예금의 대부분을 국채와 미국의 MBS, 주택담보대출 정권에 투자했고 그럼에도 SVB 전체 자산에서 정권 투자 비중이 57%로 다른 은행의 24%, 2배가 넘는다라는 게 금융감독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한때 몰빵으로 투자해서 원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채권과 MBS에 몰빵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또 고금리 욕심에 만기가 짧은,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 내줘야 될 예금을 받아가 그거를 갖다가 장기 채권에 투자했어요. 당시에는 단기가 이자가 낮고 장기가 높았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SVB가 800억 달러를 투자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MBS 채권의 금리가 1.5%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SVB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재작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고 연준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으면 보통 위험을 갖다가 이 보완할, 흔히 말하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해지를 하지 않고 1200달러를 채권에 투자하고 그 채권의 기간, 평균 유지 기간이 5.6년이고 그래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금리 스왑 보호를 받는 금액이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머니투데이 칼럼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만큼 방만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투자 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회계감사 결과 보름 전에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다고 진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될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지금 침묵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이사가 이 SVB 은행의 CEO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SVB가 8개월간 리스크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고 CEO가 리스크 관리 책임자까지 같이 했어요. 모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리스크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위원장을 둬서 은행의 이 시스템이 위험을 갖다가 감수할 때 그걸 견제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추구하는 CEO가 리스크 위원장까지도 사실상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도 이 CEO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 중에 상당한 숫자의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과 투자를 하고 또 리스크 관리 담당하는 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이었는데 이게 방치가 됐다. 그게 방치된 거는 이 그레그 베크라는 이 SVB 은행의 CEO 사장이 미 연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이사였으니까 서로 끼리끼리 넘어가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SVB 은행이 파산한 것은 이런 내부의 비리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투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터졌다라는 게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까발렸다. SVB 은행에 대한 바이든의 무제한 예금 보호, 전액 보호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국 납세자 돈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으로서 돈이 없었으면 또 부채를 올려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VB 은행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미국이 또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올려서 그 돈으로 충당할 거라.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은행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대체하겠다는데 망한 은행을 팔아서 예금을 보호해준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전 세계가 또 치러야 될 비용이죠. 자, 미국은 이 투기금융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항시 이런 세계 대공황을 유발하는 대형 사고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금융계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SVB 은행의 파산 여파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미국의 금융위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예금 전액 보호라는 쪽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SVB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레딧 스위스가 다음 타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제부터 급속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에 발을 거치고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이죠. 자, 이 CS라고 부르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어제 뉴욕 증시 프리마켓에서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24.70이 추락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찌리 정권 거래소에서도 20%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급락은 이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투자자가 스위스은행이지만 사우디 국립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추가 금융 지원을 CS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국립은행의 회장은 규제 때문에 CS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래서 CS에 추가 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CS 지분이 10%가 넘으면 사우디 규제 기관이든 스위스 유럽 규제 기관이든 모두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규제 체제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우디 국립은행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37%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크레딧 스위스 지분을 9.9% 2조 1,500억 정도에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 2대 은행인 CS가 현재 투자자와 고객 신뢰 붕괴, 재무 건전성 우려 등에 직면을 했어요. 2021년 파산한 영국의 그린실 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추락했고 그래서 작년 4월 분기부터 1,100억 스위스 프랑이 고객 자금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지난 14일에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두 개 연도에 회계 내부 검사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표됐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세계 주요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제 최고 장중 30%까지 폭락을 했고 사우디 최대 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구제 금융 재정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는
자기들은 SVB하고는 달리 고품질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했지만 유럽에서도 스위스 자체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결국 주가가 폭락하면 파산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주요 주주를 보면요. 사우디 국립은행이 9.88, 카타르 홀딩 LLC가 5.03, 올라양 그룹이 4.93, 블랙록이 4.07인데 이 회사의 총 자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 2020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적자가 지금 작년에 72억 9,300 스위스 프랑까지 났어요. 그래서 매년 천문학적인 투자 실패가 되고 신용 등급이 가라앉고 유상증자를 긴급히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재무제표에서 중대 결함이 발표되었고 사우디 국립은행이 손을 떼기로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 회사는 유럽의 시한폭탄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주요 이 인력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고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예고했던 월가의 애널리스트 겸 투자자 로버트 기요사키, 자, 그 부자 아빠 쓴 사람이죠. SVB 부도에 따라 그 다음 무너질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지목했고 이 사람이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채권 시장이 우려된다며 다음으로 부도날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권 업계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파산이 고객 기반이 훼손되는 그런 중요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리스크 관리가 실패했고 또 미흡한 내부 통제, 취약한 사업 구조가 쌓이고 쌓였다가 지금 터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디스는 장기적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구조 조정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856년에 설립된 스위스와 유럽 등의 핵심적인 은행이자 자, 은행으로 유명한 금융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고 유럽 최대 규모 은행 중에 하나로 성장했고 재작년 말 기준의 임직원이 5만 명이나 되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로 또 몇 가지 중요한 책도 썼던 경제학 관련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SVB 파산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그런 사건, 즉 탄광에 산소가 부족하면 카나리아가 죽게 되니까 산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옛날에 탄광 안에 항상 카나리아 셀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SVB는 그 바로메타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SVB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 전형적인 버블 붕괴의 일부로 아주 이 붕괴되는 스토리가 전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신용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 효과가 도미노처럼 확장되면서 자동적으로 부채 신용 위축이 강화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해서 부채 신용 위축을 무력화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버블 때 수많은 돈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부채지요. 예금이 일종의. 그런데 그 부채를 갖다가 결국 인플레가 그렇게 이 통화 팽창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가 달러는 안발로 예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인플레가 심하니까 통화 긴축을 시도할 건데 이 속에서 늘어난 부채와 늘어난 예금과 또 금리가 올라가며 통화 긴축을 시도하는 데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기 부채 사이클상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SVB 은행이 파산하고 부채 신용 위축이 자가 발전적으로 강화되는 단계로 막 접어드는 시점이며 무너지는 기업이 늘어나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완화할 거다. 자, 그래서
달러 남발에서 그냥 신용이 팽창하면서 예금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 긴축으로 이 중앙은행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SVB 같은 은행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달러 남발한 것은 더 많은 신용과 부채를 창출해 더 큰 부채 문제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 부채 사이클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준에 이르며 부채 구조조정과 부채 상한으로 모든 것이 붕괴될 때까지 부채를 쌓아 올리게 된다. 위기 확산을 막으려는 연준의 통화 완화는 더 큰 부채 버블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부채를 쌓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파국을 맞는다. 그래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4에서 10년, 모든 것이 붕괴되면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50에서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2008년에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심했는데 지금은 자금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벤처기업 그리고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 이 상업용 부동산 회사의 거품이 심해 이들 기업들이 고금리와 통화 긴축의 타격을 감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통화를 남발했을 때 돈이 흔하니까 이런 금융회사를 만들어가 그 돈을 끌어들입니다. 자,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을 운용을 하는데 통화가 흔하니까 이 대출도 잘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미국의 국채나 MBS, 즉 부동산 담보 정권 등을 사놔요. 그래도 이자가 좀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통화 남발의 후유증이 인플레, 즉 물가 인상을 유도하니까 물가 인상이 심해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긴축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낮은 채권 투자 등에다가 돈을 집중해놨던 이런 은행들이 감당을 못하지요. 올라간 금리와 자기들이 운용하는 것은 낮은 금리.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금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낮은 예금을 이자를 주는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빼서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빼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채권이나 이런 데에서 현재 이자 수준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가지고 지금 돈을 빼는 사람의 예금을 갖다가 이자까지 쳐서 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VB처럼 매우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왜? 예금한 사람들이 돈 내놔라 하면 이제 자산을 갖다가 헐값으로 처분하고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을 거고 큰 손실을 보는 금융회사와 기업이 더 있을 것이다. 주가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보다 상당폭 할인된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주식이 그냥 폭락할 거라는 거죠. 자, 시너지가 큰 기업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부실 회사들을 인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신용 문제는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은 부도가 나기 시작해서 확산되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이 정부가 나서서 자금과 신용 보증을 제공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 1, 2년간 금융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고 2년간 매우 위험한 시기가 고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일종의 바로메타고 이걸 이어서 도미노식 파산이 곳곳에서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황적 그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 자, 그리고는 신용을 또 완화하는 정책을 쓸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러잖아도 돈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제 금리를 내리고 신용을 완화해서 정부가 보증을 쓰고 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플레는 더 심해지면서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하에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이 미국에서 이 실버 게이트,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너처가 망하고요. 미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팔을 비틀러서
한 30조 이상의 돈을 출자시켜서 겨우 막고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샌프란시스코예요. 이 은행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산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은 파산할 거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떠안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수백 개의 미국 은행들이 유사한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29일 결국은 미국 정부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물밑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파산했다라고 그렇게 간주됐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이 은행에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자산 관리에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24일 날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때 예금 인출이 137조로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은행의 지난주 주가만 75.4%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도 더 큰 실리콘밸리 뱅크가 16등인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14등짜리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2,330억으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2,086억보다도 더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전이된 전형적 뱅크런 형태로, 이 은행도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예금을 저금리 고정 장기 모기지로 다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이 은행을 갖다가 4월 30일 날 입찰 마감일로 지정을 하고, 미국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PNC 파이낸셜 그룹, US 뱅크오프 등 은행에게 인수할 건지 일일이 물었고, JP 모건과 PNC가 관심을 보였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입찰을 통한 매각이 불발될 경우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을 맡아 예금 재산을 인수받아서 그걸 직접 관리하다가 팔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30조가 아니라 40조를 갖다가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니까 40조죠. 돈을 출자를 해서 예치를 했는데, 심지어 미 연준도요, 1000억 달러, 134조를 긴급 대여한다고 발표했는데도 고객들의 인출 행렬을 막는데, 뱅크런을 막는데 실패했어요. 이 은행은 미국 서부 연안의 부자들을 상대로 한 90개의 점포를 가지고 굉장히 부자들이 주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월가는 이 은행을 굉장히 부러워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급하게 지금 올라간 금리를 맞추려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 시도했지만은 저금리 시기에 대량으로 판매한 고정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발목을 잡았어.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이 호황일 때, 미국이 이 팬데믹 기간에 좋은 집들이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집에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고립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판매한 모기지가 그 집값이 그때는 이제 저금리로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았는데, 지금 그게 고금리가 되고 집값이 내려가니까 한국의 지금 은행이 맞이한 것과 똑같은 이 대출 자산 가치가 부실해지면서 문제가 됐고,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고객 대출로 벌어들이는 평균 이자 수익이 3.73인데 이 은행이 연준 등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가 3에서 4.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순이자가 연말에, 그러니까 마진이 제로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이 됐고, 그래서 실제 이 은행이 파국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연준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밑돌고 있고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부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5월 4일쯤에 또 올릴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 신장이 탄탄하고 소비가 강하고 하는 것은 다 뻥이고요. 미국의 근원 물가가 4.6%다. 지난 3월달 미국의 근원 물가가 4.6%로 예상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이 미국이 물가를 잡는 부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근원 물가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5월 달에 0.25는 기금으로 올리고 6월 달에도 0.25를 올려서 5.5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건데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5% 안팎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끈적끈적 스티키하게 이 고물가가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줄 알아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미국의 연준이 처지가 참으로 궁색하게 됐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등 일련의 은행 부도에 있어서 은행 관리 부실, 당국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어요.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소셜미디어로 뱅크런이 가속화되는 부분을 갖다가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SNS하고 디지털 모바일 뱅크런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월은 이 연준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인을 했습니다. 사실상으로요, 미국의 은행 부도에는 연준의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주도한 조사에서 스스로 자기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2018년부터 실리콘밸리 뱅크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자산이 2,500억 달러 이하인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자신들의 책임이고 연방예금보험공사 또한 담당 직원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돈이 대량 인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사무실 임차 수요가 뚝 떨어져서 80%가 싼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고 금융가 건물 4천억짜리가 800억으로 재택근무 늘어 공식률이 상업용 빌딩 일부 지역에는 75%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75로 5월 초에 가게 되고 이제 이 6월 달에는 2% 될 건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가 눈앞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국 경제의 약점이 드러났다. 원화값이 이례적으로 역주행하고 있고 최근 석 달간에 8.3% 하락해서 일본, 중국 등 16개국 중에 최대폭으로 낙폭이 크고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영향이다. 그래서 속수무책의 원화 약세에 대해서 기업들은 중간재 수입이 늘어
원화는 약세고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비상이 걸렸고 세계 불황에 수출 꼬꾸라지고 한미 금리차 커지면서 외화가 유출되고 4월 배당금 송금이 28억 불이고 그리고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업종의 수입 중간재 비중이 53%가 넘어 원화 환산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 때 오히려 수출이 줄어서 원화값 하락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강달러면 수출 증가한다라는 것도 옛말이고 원화값 하락률이 1% 커질 때 수출 증가율은 0.36%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은행권 위기나 환율 등이 한국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자, 요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97% 폭락한 미국 은행주에 한국 뭉칫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헤지펀드 닮아가는 한국의 개미들이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이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미국 주식에다가 지금 투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SG증권발 주가 폭락 주식에 대해서도 일주일 사이에 3천억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면 올라간다라는 이런 완전히 그냥 간땡이가 부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급 못 본 한미 기준금리 차 1.75가 곧 가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역전 초읽기다. 자, 그런데도 한국이 별로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거대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상황과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가는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00억 달러의 채권 시장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에 또 부도날 은행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는 은행이 한 4,000개가 있습니다. 지역은행, 소행은행, 주택담보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2은행이 내부적으로 채권 투자로 엄청난 손실이 나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상황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잠재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기들은요.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망한 은행들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코로나 기간에 유입된 6,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코로나 기간에 돈이 남아 돌아서 은행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죠. 대부분 채권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이었고 채권이요. 왜 당시 이자라는 것이 거의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5%였으니까 채권 가격도 높았고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이자는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자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돈을 찾기 시작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돈을 내주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파는 순간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똑같은 지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실현 채권 시장의 손실이요. 업계 전반의 문제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은행의 총 미실현 손실이 6,200억 달러에 달하고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750억 달러보다 지금 한 8.5배에 가까운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장부상의 현재 손실이 1,090억 달러로 기타 대형은행보다 크다는 거예요. JP 모건은 370억 달러, 웰스파고는 420억 달러, 시티은행과 모건 스탠리 합쳐서 34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장부 손실에는 신용 손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몰락한 은행 어디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은행이 하나도 없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고용이요, 굉장히 견조하고 호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고용이 전부 착시고 엉터리다, 고용 통계가 그렇게 말했지요. 올해 미국의 이 리치세션이라는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리치세션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리치와 불황 경기 후퇴를 말하는 리세션을 합쳐서 리치세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경우 부자가 더 고통을 받게 될 거다.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부자는 약간 불편할 정도인데, 아니면 어떤 부자는 더 돈을 벌죠. 그런데 리치세션의 경우 경기가 악화되면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부자부터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부유층이 지금 해고된 사람이 월등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층에서 임금 삭감이 심해서 물가 상승을 따라잡는 임금 인상분을 부유층들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부유층이냐? 미국의 월가, 금융가에 종사하는 사람, 많이 해고되고 살아남은 사람도 월급이 깎였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해고가 진행이 됐죠. 미국의 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IT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엄청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로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수입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부유층들이 일하는 일자리에 수익 부진의 영향이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나오게 되어서 부유층이 오히려 다른 덜 부유한 계층보다 지출을 억제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취업 컨설팅 회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 해고의 3분의 1은 기술기업, 빅테크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메타, 즉 페이스북 하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29만 6천 달러, 그러니까 3억 한 8,500만 원 정도 달했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숫자 3분의 1이 잘렸고요. 포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고임금 엔지니어들이 집중적으로 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이전보다 많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상의 실업수당 수령자가 올 4월에 작년 대비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수당은 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건 줄 알았는데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받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실업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실업수당 증가보다 5배가 고소득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신청자가요. 30개 주 표본에는 해고가 집중된 게 캘리포니아 주의 그 실리콘밸리 그런 쪽에서 지금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통계에는 캘리포니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제 실업수당 받는 고임금 근로자가 월등히 더 많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저임금 노동자는 오히려 지금 일자리가 구인난이 있어서 임금 상승이 되고 있어서 임금이 1년에 한 6.8%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가구가 신용카드 지출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고용이 엉터리다, 고용 통계가 엉터리다라고 이야기가 나. 내가 엄청나게 이야기했죠. 저소득층이 몇 개의 일자리를 갖고 이렇게 막 투잡, 쓰리잡 뛰고, 미국의 또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한 120% 정도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일부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용이
100%를 유지하면 한 80%밖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120% 뽑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고용이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급여 데이터 계산 방식의 특이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급여 데이터가 훨씬 더 약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미국 실업률이 3.7%로 한 달 사이에 0.3% 올라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실업률이 올랐는데,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용이 약화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 보고서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급여 조사가 고용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 보고서에 맹점이 있어서 실제 시장의 고용 숫자보다 더 많은 고용이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확률로 과장됐을 수 있다. 고용이 한 달에 최대 20만 명까지 과장됐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준 말처럼 견조하지도 않고요. 과장된 고용이 미국에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흔히 생사 모델, 버스 앤 데스 모델이라고 해서 신생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파산을 통해 일자리가 얼마나 잃었는지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델이 경제가 악화되면서 문을 닫고 신규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경우 실제로 지금 빼야 될 일자리들이 빨리빨리 빠지지 않고 마치 고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추가되지 않은 일자리가 추가된 일자리처럼 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고용 통계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미국의 실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미국 경제를 보면요, 지금 맛이 갔는데 고용 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되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예측대로 드러나고 있어요.